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에 더 쉽게 속기 마련이죠? 저 역시 그랬어요. 하지만 때로 가장 무서운 비극은 그런 안심에서 시작되곤 하더군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순간들, 아무 의심 없이 믿었던 그 사건들, 그 안에 얼마나 막장스러운 일들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뭔가 그리는 걸 참 좋아했어요. 다른 애들은 만화책이나 인형놀이에 빠져있을 나이에 저는 혼자 조용히 연습장에 끄적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밥 먹기도 전에 먼저 연습장부터 꺼냈어요. 종이에 연필이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눈앞에 떠오르는 상상을 그대로 옮기는 게 마냥 즐거웠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저는 늘 책상 위에 팔을 개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급식 먹고 돌아와서도 공책 뒷장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으면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 말을 걸곤 했죠. 야, 너 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이번엔 뭐야? 그냥 어제 본 고양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려보는 중. 얘 진짜 잘 그린다니까? 우리 집 강아지 사진 보여주면 혹시 그려줄 수 있어? 그래, 보여줘봐. 시간 되면 그려줄게. 그러다 어느 날인가 친구가 슬며시 500원짜리 한 장을 제 공책 사이에 끼워 넣더라고요. 이거 너 그림값. 아까 그 캐릭터 진짜 마음에 들어서. 나 이거 방에 붙여줄 거야. 에이, 뭘 이런 걸까지 줘. 진짜야. 너 나중에 화가 되면 나 이거 원작이라고 자랑할 거야. 그럼 대따 비싸지겠지? 너 위해서라도 내가 꼭 유명한 화가가 돼야겠네. 그렇게 제 그림은 친구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저는 의도치 않게 작은 거래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재미삼아 그린 거였지만 마음 한켠에선 이걸로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저희 집은 그런 저를 밀어줄 형편이 됐고 부모님도 저의 그림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술을 전공했고 미대에도 진학하게 됐어요.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미술학도들처럼 저도 미대 입학 초반엔 서양화에 더 끌렸어요. 유화의 질감이나 스케일 큰 작업들이 주는 압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20살이던 어느 날 과제로 단청 전시회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 제 그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전시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색감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단정하고 절제된 느낌이 났어요. 그게 저한텐 너무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색이 화려해도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느낌. 그 안에 담긴 조화와 상징, 그리고 반복 속의 정교함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전엔 전혀 관심 없던 동양화에 눈을 돌리게 됐고 특히 전통 채색화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주변에선 요즘 누가 그런 걸 하냐, 트렌디한 스타일을 해야 팔리지 이런 말도 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묵묵히 조선시대 화첩을 따라 그리고 안료를 직접 갈아가며 색을 내는 일에 더 애착이 생겼어요. 유행을 쫓기보다는 마음이 가는 길을 따르고 싶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요즘은 다시 애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게 된 걸 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다 싶어요. 아무튼 대학 졸업 후에는 문화재청 산하기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복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됐어요. 망가진 유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는 걸 넘어 역사와 시간을 되살리는 그 작업이 너무도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이게 내 길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 후로 저는 문화재 복원과 전통 방식으로 채색화를 이어가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내 갤러리를 차리고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소개하는 전시를 열겠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 무렵 문화재청에서 일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됐어요. 남편은 당시 정책기획 쪽에 있었는데 워낙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공통 관심사가 많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 결혼 후에도 서로의 일에 대해 늘 존중해줬죠. 결혼 후 딸을 낳고 나서도 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직업 없이 자식만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일에 집중했죠. 그리고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마침내 제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규모가 작았어요. 전시 공간이라기보단 보건 상담을 위한 작은 공간, 도록 정리 작업실, 상담 예약을 받는 조그마한 방 정도였어요. 그러다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졌고 저도 점점 더 다양한 보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꽤 제법 큰 전시 공간과 보건실, 예약 상담실까지 갖춘 단단한 구조의 갤러리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또 하나의 자식처럼 느껴졌어요. 거기에 온 마음과 시간을 다 쏟았고 그만큼 자부심도 컸죠. 물론 이런 일들을 저 혼자 해낼 수는 없었죠. 가족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특히 남편은 문화재청 퇴직 후 민간 자문단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행정적인 일이나 운영 관련 서류, 네트워크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덕분에 갤러리가 공공기관이나 미술계에 연결될 수 있었고 보건 관련 행사나 세미나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우리 언니. 어릴 때부터 각별한 콤비였던 언니와 저는 자매라기보다는 친구 혹은 쌍둥이 같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어요. 말 한마디면 뭐든 통했고 취향도 비슷했고 서로가 제일 좋은 친구였거든요. 둘 다 결혼한 뒤에도 늘 가까이 지냈고 형부가 돌아가시면서 언니가 맘에 쓰여 더 챙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갤러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일도 함께하게 됐죠. 저희 언니는 결혼 전 은행에 다녔던 데다 재정 관련 일을 꼼꼼하게 보는 성격이라 갤러리 회계, 정산, 세금 관련 업무를 전담해줬어요. 저는 워낙 덜렁이라 중요한 날짜를 잘 까먹거나 서류 제출을 빼먹기 일쑤였는데 언니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줬죠. 언니, 이번 달 부가세 신고 내가 하는 거였나? 까먹었어. 또 잊어버렸어? 내가 저번에 캘린더에 표시해 놓랬잖아. 내일 모레까지니까 오늘 안으로 자료 정리 다 해놔. 미안. 진짜 오늘 밤에 다 할게. 너무 고마워 진짜. 에휴,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회계는 나한테 이름해라. 너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사. 그럼 나야 좋지. 언니만 믿는다 그럼. 내가 아주 평생 네 뒤치다거려 하느라 늙는다 늙어.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저희 남매는 찰떡 같은 호흡으로 갤러리를 운영해왔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벌금만 몇 번 냈을 거예요. 사실 저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딸이 언젠가 이 갤러리를 물려받아 제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딸에게 딱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제 기대와 달리 딸은 어릴 때부터 너무 확고한 이과형 인간이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과학 실험 키트 사주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아이였죠. 제 기대와는 달리 딸은 결국 이공계로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연구소에 들어가 자기 일에 열중했어요. 그 길도 물론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하지만 한편으론 살짝 아쉽기도 했죠. 그래도 뭐 그 정도 아쉬움만 뺀다면 저를 둘러싼 모든 세상은 안정적이고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애지중지 키워낸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슬쩍 긴장됐어요.
평소에도 뭔가 남자친구가 있는 눈치는 있었죠. 폰에 뜨는 카톡 알림이나 주말마다 꾸미는 모습, 통화하다 슬쩍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엄마 감이 있잖아요. 그동안도 남자친구를 한두 명 만난 적은 있었지만 직접 소개하고 싶단 말은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까지 하니까 더 긴장을 바짝 차리게 됐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데려오겠다는 남자, 어떤 사람일까? 기대보단 걱정이 컸어요. 설레는 마음보단 괜찮은 사람일까? 우리 딸 잘 챙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약속 당일 남편과 저는 갤러리 일정을 정리하고 미리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했어요. 딸이 먼저 와 있었고 조금 늦게 딸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막연히 상상한 사육감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거의 어깨까지 치렁치렁 기른 단발머리에 수염도 제법 길렀고 결정적으로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너무 꽉 막힌 늙은이인지 몰라도 솔직히 제 나이대 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시지 않나요? 장발에 문신이 가득한 수염까지 치렁치렁한 남자라니. 단정함이나 건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좋게 말해 예술가에 가까워 보였죠. 엄마, 그 사람 어땠어? 잘생겼지? 그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느낌이긴 하더라. 근데 그보다 그 팔 말이야, 문신이 많던데? 아, 그거? 어릴 때 디자인 관련 공부하면서 받은 거래. 그리고 요즘 타투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외모만 보고 걱정하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 생각보다 반듯한 타입이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이 복잡했어요. 물론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고 저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아무래도 그날의 인상이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결국 딸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예은아, 엄마 생각엔 그 친구랑은 그냥 친구로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빨리 결혼까지 생각하지 마. 엄마,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줘. 엄마 그렇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엄마 입장에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일단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응? 그런데 며칠 뒤 갤러리에서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에 밖으로 잠깐 나가봤더니 글쎄 딸 남자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손엔 예쁜 패키지에 담긴 차 세트 같은 걸 들고 있었고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실례인 줄 알면서도 찾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들어올래요? 손님들도 계시고 해서 내 방 가서 얘기 나눠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손님인데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또 상담 온 다른 고객들도 있고 해서 제 방에 가 차 한잔하고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언니가 저를 쓱 보더니 묻더라고요. 저 친구가 엊그제 봤다던 그 예은이 남편감? 아니, 남편은 무슨.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아직 결혼까진 멀었어. 그냥 인사차 한번 데려온 거지 뭐. 근데 저 친구가 그렇게 잘난 집 아들이라며? 무슨 소리야? 난 들은 거 없는데? 어머, 방금 다녀가신 박 여사님 말로는 문화부 차관하셨던 분 아들이래. 그 집 둘째라는데? 꽤 유명한 디자이너래. 해외에서도 이름 좀 알려줬다고. 여사님이 저 친구랑 콜라보하냐고 놀라시던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전혀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영 불황자 느낌이라 그런 집안일 거란 상상도 못했죠. 그 친구가 그런 배경을 가졌단 말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은이한테선 그런 말 한마디도 못 들었는데 어머니는 뭐 하신다 하셨대? 대학에서 국악 가르친다더라. 그 집 자체가 예술 쪽 뿌리가 있는 집안이래. 그날 저녁 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은아, 혹시 그 친구 아버지 뭐 하시는지 아니? 문화부 쪽에서 일하셨다던데 맞아? 응. 뭐 대강. 전에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다고 했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왜? 그 어머니는 교수님이시라던데? 맞아. 국악 교수님이셔. 어머님 얘기 몇 번 들었어. 그래? 좀 의외네. 솔직히 명망 있는 집안 아들이라고 하니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사실이었어요. 물론 제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일 거 알아요. 하지만 행색만 보고 경계하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마음도 동시에 들었죠.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여러 가지로 제 안의 편견을 자각하게 됐달까요? 그리고 그즈음 마침 갤러리에도 일이 생겼어요. 기획전이 하나 잡혀 있었는데 전시장 외벽 포스터와 SNS 홍보 이미지 디자인을 새로 해야 했죠. 그런데 기존에 작업하던 디자이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쓰러졌고 일정은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디자이너를 새로 구해야 했는데 도무지 감각이 맞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딸이 알고는 예비사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혹시 민준 씨한테 시안 한번 받아볼래? 원래 전시 포스터 작업 많이 했던 사람이야. 감각 괜찮아. 글쎄, 이쪽 감각은 또 다르긴 한데. 그러지 말고 테스트 삼아 시안 하나만 받아봐. 최종 결정은 엄마가 하는 거고 안 맞으면 안 쓰면 되는 거잖아. 딸의 제안에 고민 끝에 컨셉만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작업의 무게감은 전통 채색화, 주제는 시각의 레이어, 그리고 여백을 살린 전시용 이미지가 필요하다 정도로만 전달했죠. 그랬더니 며칠 뒤 도착한 시안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와, 이거 이번 기획 주제랑도 잘 맞고 감각도 좋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포스터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고급스러워요. 색감도 예술적이고 구도도 좋아요. 실제로 봤을 때도 여백을 활용한 공간감이나 색상의 톤 조절, 중심을 잡아주는 레이아웃이 인상적이었고 문양도 과하게 튀지 않게 눌러주는 감각이 좋았어요. 눈에 띄려고만 한 이미지가 아니라 작품을 살려주기 위한 디자인이었고 무엇보다 전시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적이 보였어요. 그 포스터는 결국 채택됐고 전시 기간 동안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저는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냥 겉멋만 든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 예술과 실용을 동시에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 조금씩 예비 사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딸은 예비 사위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무렵 갤러리에는 외부에서 제법 괜찮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전통미술과 디지털 영상의 융합이라는 주제 아래 전국을 순회하는 전시 프로젝트였는데 대기업 계열 미술관과 몇몇 지방 시립미술관까지 포함된 기획이라 규모도 크고 조건도 나쁘지 않았죠. 저희 갤러리는 도록 자료와 일부 원화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고 전통 채색화 복원 관련 자문도 맡는 방식이었고요. 콘텐츠는 기획사 쪽에서 총괄하되 저희 갤러리의 전통미술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거였어요. 기획안 초안만 봐도 요즘 흔치 않게 탄탄했고 담당자도 직접 찾아와 정중히 설명하고 갔던 터라 저는 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거 잘만 풀리면 우리 작가들 프로모션까지 같이 묶여갈 수 있겠다. 특히 그 윤 작가 전통 문양 쪽 그거 미디어랑 결합하면 꽤 시선 끌 수 있을 거야. 그치?
난 도로 기반 콘텐츠까지 영상화되면 충분히 확장성 있다고 봐. 계약만 잘하면 우리 쪽에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 그래. 이번 주 안으로 계약 마무리하면 되겠네. 그렇게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가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그 이튿날 점심 무렵 딸과 예비 사위가 갤러리에 들렀어요. 근처까지 왔다며 간단히 밥이나 먹잔 말에 마침 일도 끝난 참이었고 잠시 차라도 한잔하자며 응접실로 안내했죠. 저는 방금 전까지 계약 초안 서류를 검토 중이었고 테이블 위에 그 문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된 예비사위가 파일을 슬쩍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계약 혹시 전시 관련 외부 제작사 쪽인가요? 전통미술 디지털 콘텐츠 프로젝트인데 영상 제작 쪽 권한만 외주로 넘기는 방식이야. 왜? 잠시만요. 이 조항 좀 보세요. 여기요. 디지털로 재가공된 콘텐츠의 2차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권리는 제작사 측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처음엔 요즘 문구들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려 했는데 그 친구는 바로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구조면 나중에 원작자의 이름 없이 콘텐츠만 써먹어도 문제 삼기 어려워요. 지금 계약서에 보면 도록 이미지나 보관도해가 기초 자료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계약상으론 저작권의 소유가 아니라 활용권이 넘어가는 구조라서요. 원작자의 요청 시 협의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긴 해도 이미 권한을 넘긴 뒤라 협의는 그냥 부탁 수준에 그칠 수 있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 순간 뒷목이 뻐근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전시 관련 자료 제공 정도로 가볍게 여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건 완전히 구조적인 함정이었어요. 특히 갤러리 도록 이미지는 대부분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고 보관 도해 역시 작가와 전문가의 수년간 작업 결과물인데 그게 아무 제약 없이 외부 제작사 손으로 넘어간다고요? 말이 안 됐죠. 그럼 우리가 만든 도해나 이미지들을 걔네가 자기 콘텐츠처럼 써도 된다는 거네? 네, 이건 완전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 유통 수법이에요. 영상 한두 개 만들고 그걸로 북콘서트, 전자책, 구독 영상 콘텐츠로 확장해서 팔려는 거죠. 나중에 작가 이름 빼도 계약서 조항 때문에 책임 묻기 어렵게 돼요. 헐, 엄마, 이거 그냥 계약했으면 진짜 문제 없겠는데? 딸 말대로 진짜 눈 뜨고 당할 뻔한 상황이었죠. 만약 남편이 있었으면 분명 계약서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봐줬을 텐데 하필 그때 남편은 기관 출장으로 한 달간 해외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준이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 제가요? 아니요, 저도 잘 몰라요. 아버지가 원래 이런 계약서 체크 잘 하시거든요.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졌나 봐요. 저도 그냥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거예요. 아무튼 그날 저는 계약서를 바로 보류했고 다음날 남편에게 통화로 그 내용을 설명했어요. 남편도 계약서 조항 얘기를 듣더니 자기한테 물었어도 절대 안 된다고 했을 거라며 예비사위 덕을 톡톡히 봤다고 안심하더군요. 야, 잘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민준이 없었으면 이번 건 완전 당하는 거였지. 그 일을 계기로 남편도 언니도 저도 예비사위를 진짜 가족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딸의 연인이라는 걸 넘어 우리 갤러리를 함께 지키는 식구 같은 느낌마저 들었죠. 전시기획팀과 재계약 방향을 재조율하면서도 저는 예비사위의 조언을 계속 참고하게 됐어요. 야, 그 친구 없었으면 진짜 이번 일로 골치 아플 뻔했어. 생각보다 뚝 부러지는 데가 있네? 그러니까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 이제 와서 얘기지만 말이야. 그렇게 저는 예비사위를 반년쯤 지켜봤어요. 저희 갤러리 일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딸과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고요.
언제 봐도 반듯하고 실속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결심을 굳혀갔죠. 이 친구라면 정말 우리 딸 곁에 있어도 괜찮겠구나. 우리 인생에도 갤러리에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딸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 공기가 사뭇 달랐고 남편은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정장 바지를 직접 다림질하며 바지선을 한참 맞추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고쳐매길래 제가 못 참고 한마디 했죠. 여보, 벌써 5번째 매는 거야. 그냥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니야. 에이, 뭔가 각이 안 잡혀. 어깨 라인도 이상하지 않아? 어깨는 정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긴장해서 그렇지. 편하게 좀 입어. 옆에서 딸은 웃고 있었어요. 웬일로 머리를 고데기로 말아내리곤 거울 앞에서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얼굴을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눈빛이며 입꼬리에 기대감이 가득했고 옆에서 보고 있는 저까지 마음이 묘하게 설렜어요. 다 큰 딸이 어느덧 인생의 반려자를 곁에 두겠다고 하고 그 사람의 가족과 처음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니까요. 식사 장소는 한정식 전문점이었고 고즈넉한 분위기에 정갈한 세팅까지 딱 맞춤이었어요. 식당 직원들도 친절했고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까지 분위기를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완벽했죠. 예비 사돈 내외는 저희와 엇비슷한 시간에 도착했고 첫인상부터 참 반듯하고 교양 있어 보였어요. 예비사에도 그런 두 분 사이에 앉아있으니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고요. 처음 몇 마디 인사를 주고받을 때까지만 해도 긴장이 감돌았지만 이내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어요. 서로의 직업 이야기를 나누고 미술 얘기도 가볍게 나누고 아이들 어릴 적 이야기에 웃음도 터졌고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엔 서로 연락 자주 하자며 인사까지 오갔어요. 이렇게 좋은 인연 맺게 되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결혼식 이후에도 자주 얼굴 마주하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식사 함께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두 분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우리 예은이가 참 복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복 우리 민준이가 더 받은 거겠죠. 예은이처럼 야무진 아가씨 드물거려. 만족스러운 상견례에 마음이 참 흐뭇했어요. 조금 남아있던 불안은 두 분을 뵙고 모두 사라졌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오르려던 순간이었어요. 남편과 딸은 차에 먼저 올라 있었고 저는 그때서야 제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 내 폰. 안 가져왔네. 방에 두고 나왔나 봐. 내가 가서 가져올까, 엄마? 아니야. 내가 얼른 가져올게. 잠시만. 다시 급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룸에 있던 복도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 끝쪽. 우리가 쓰던 방은 아직 정리 중이었는데 그 옆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멈췄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사의 목소리였어요. 아줌마 연기 좋던데요? 아저씨는 아까 대사 틀린 거 아시죠? 그래도 일당은 30 다 안 빼고 들으니까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결혼식 당일엔 잘하시라고요. 대본 다시 짜드릴 테니까.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무슨 연극 이야기인가? CF 촬영 이야기인가 싶었죠. 하지만 곧 말도 안 되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예비사의 앞에 서 있던 건 방금 본 예비 사돈 내외였거든요. 오늘의 상견례가 모조리 연극이었다는 걸, 그동안의 모든 게 전부 꾸며진 거라는 걸 알아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머리가 멍해졌고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피가 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의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얼마 뒤 예비 사돈 내외, 아니
사돈을 연기한 두 연기자는 떠나고 예비사위 그놈 하나만 복도에 남아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예, 방금 잘 마셨어요. 알려주신 대로 저희 집안이 덕망 높다 강조해 주시니까 어머니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던데요. 역시 친동생이라 어디를 찔러줘야 넘어올지 잘 아시나 보네. 예, 이모님. 아니 누나. 이제 곧 결혼만 하면 그 갤러리는 우리 거 되는 겁니다. 누나 덕분이죠 뭐. 그 순간 저는 식은땀에 푹 젖었어요. 그 말투, 그 말의 흐름. 전화기 너머의 그 상대가 누군지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언니였어요. 그놈이 분명히 이모님 아니 누나라고 했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통화 중이었어요. 이게 다 사실이란 증거를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설마 진짜 언니가 설마 진짜 그런 말도 안 돼. 저는 복도벽에 기대에 한참을 서 있다가 그놈이 자리를 떠나는 걸 보고서야 식당 카운터로 갔어요. 직원에게 방 안에 두고 간 휴대폰을 찾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걸어 나왔어요. 식당 밖에는 딸과 남편이 차 안에서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뒷자리에 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도 다 끄고 캄캄한 거실에서 그저 언니라는 이름만 수십 번 되뇌고 있었죠. 그동안 저를 누구보다 아껴준 사람, 갤러리를 함께 키워온 사람, 어릴 적부터 저에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언니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딸까지 끌어들여 이용하면서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들은 말, 들은 목소리, 눈앞에 본 장면, 전부 거짓일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확인뿐이었죠. 저는 다음 날 지인 중 조용히 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고 이런 일로 부탁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모든 연극의 배우엔 언니가 있었고 그걸 증명해야 했어요. 아니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배신에 끝까지 맞설 준비를 해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기다리던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손을 덜덜 떨며 한 장 한 장을 넘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고서 첫 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그놈, 그러니까 예비사위라는 그놈의 직업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본래 직업은 타투이스트였는데 그것도 아르헨티나며 멕시코며 떠돌이처럼 지낸 이력이 적혀 있었어요. 그놈은 정식 등록도 안 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현지에서 타투를 하며 지냈고 몇 차례 추방당한 기록까지 있었어요. 당연히 그놈의 가족 배경이란 것도 전부 거짓이었어요. 문화부 차관이며 교수라는 부모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실제론 엄마는 없고 아빠가 한 명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 도박까지 하는 사람이란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술주정으로 동네 경찰서를 밥 먹듯 드나드는 인물이라며 아들이라는 그놈조차 거의 인연을 끊고 지낸다고 했어요. 그런 가정사로 인해 해외로 나가 떠돌던 삶을 살았고 돌아온 뒤 한국에서 타투이스트로 일하다가 우연히 저희 언니를 만나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보고서엔 그 술집 지배인의 증언까지 실려 있었어요. 언니가 손님 접대용으로 그 술집을 종종 드나든 모양인데 그러다 거기 단골이 됐나 봐요. 그리고 친구 한 명과 해당 술집에 손님으로 방문했고 그 술집에서 일하던 그놈을 지명해 몇 차례 불러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가볍게 웃고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분위기가 깊어졌고 술집 밖에서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했어요.
개인적인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로는 따로 짬을 내 만나기 시작했고 얼마 후부터는 동행한 지인도 없이 혼자만 그놈을 찾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언니와 그놈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나 만남을 넘은 지 오래였어요. 보고서 뒷부분엔 언니의 통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모임 참석 여부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무릎이 후들거릴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밤이 되자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놈의 얼굴이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면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언제 언니에게 그런 원망을 살 만한 짓을 했는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릴 만큼 언니에게 제가 어떤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그날 새벽 거실 불을 켜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부스러기며 나왔어요. 남편에게 모든 얘기를 했고 남편은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저처럼 반응했죠.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당신? 농담이면 좋겠어 나도. 문화부 차관 아들이란 것도 다 거짓말이야. 아버진 술주정뱅이에 엄마는 없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언니랑 그놈이 일하던 술집에서 처음 만났대. 우리 딸한테 공사를 친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말을 믿기 어렵다는 듯 입을 다물고 고개만 저었죠. 저는 다시 말했어요. 보고서에 다 있어. 읽어봐. 그놈이 우리 딸 만난 것도 계획된 거야. 처음부터 언니랑 짜고 시작한 일이라고. 아니 조용히 왜 그런 짓을... 그게 말이 돼? 세상에. 보고서를 넘기며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그 사람들은 다 뭐야? 상견례 때 나온 그분들 말이야. 연기자들이래. 하루 일당 주고 고용한 사람이었대요. 대본도 주고 연습도 시켰대. 예비 사돈이 아니라 그냥 사기극의 조연들이었던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무너지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붙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전부 다 가짜였어. 하지만 더는 무너지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린 우리 예은이를 지켜야 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신? 확실한 증거 더 모아서 조용히 움직일 거야. 예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그놈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이틀만 미뤄. 다음 날 아침,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갤러리 법인 통장 전부를 정리해서 복사했고 회계장부는 빠짐없이 챙겨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어요. 그와 동시에 갤러리와 거래하던 외부 회계사에게도 긴급 감사를 의뢰했죠.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저는 한 장 한 장 직접 장부를 넘기며 숫자 하나까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자매라고 믿고 가족이라고 믿으며 모든 재정 업무를 언니에게 맡겼던 제가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장부를 들여다보던 중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낀 건 갤러리 명의로 나간 아트페어 참여 비용이었어요. 분명히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도 없고 작품을 외부로 보낸 기록도 없었는데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외부 전시 기획사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수상해서 주소지와 법인번호를 조회해봤는데 서울 신당동의 허름한 인쇄소 건물 한 켠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뭔가 직감적으로 여기다 싶었죠. 그래서 대표자의 이름을 다시 확인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장도영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장민준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던 예비사위의 본명은 사실 장도영이었다는 걸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
저희 갤러리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 것들이네. 그냥 사기꾼들이잖아.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짓을. 이 모든 게 다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상견례 날 휴대폰을 놓고 오지 않았다면, 그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갤러리를 송두리째 빼앗겼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쯤 되니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극이 아니라 조직적인 계획이자 범죄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우리 갤러리 깊숙이 손에 뻗은 상태였고 눈치채지 못했더라면 명의 변경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 와중에 더 기가 막힌 것도 있었어요. 장부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철 속 복사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서류. 그것들은 한눈에 봐도 언니가 제 인감도장을 위임받아 사용하려 했던 흔적이었어요. 예전에 언니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인감증명서 좀 하나 줄래? 미술관 운영 지원금 신청하려면 서류가 좀 필요해서 내가 대행으로 신청하는 걸로 하면 간단해. 그래? 그럼 하나 떼서 줄게. 근데 인감도장도 같이 필요한 거야? 잠깐만 쓰는 거야. 그냥 서류에 찍기만 하면 되니까 끝나면 바로 돌려줄게. 그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인감도장을 건넸던 저 자신이 그토록 한심하고 무방비했다는 사실에 땅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갤러리 지분 일부를 증여한다는 위임 계약서를 위조해서 공증까지 시도하려 했던 거예요. 다행히 마지막 공증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긴 했지만 이미 서류상으론 제 갤러리 지분의 40%가 언니와 예비 사이 앞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로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증거자료는 하나하나 정리돼 있었고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닌 명백한 사기와 횡령, 위조, 그리고 미수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였고 가장 오래 함께했던 가족이 그런 사람이 제 딸을 도구로 이용하고 갤러리까지 삼키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지만 저는 더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딸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와 함께 일군 갤러리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해놓고 다음날 아침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를 속이고 딸을 망가뜨리며 갤러리를 집어삼키려 했던 그 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자료화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와 배임 미수, 특경가법상 사기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이미 빠져나간 금액은 물론 앞으로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자산까지 막아야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했고 갤러리 관련 자산 일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갤러리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계좌, 미술품 거래 계약서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법무팀에 넘겼고 이미 유출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병행했죠. 이 일의 핵심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고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책임자였기에 절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갤러리 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 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예비사이란 놈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재현 씨는 대체 어떻게 눈치를 챘던 거야? 그냥 느낌이랄까요. 처음부터 말투도 어딘가 인위적이고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꼭 겉핥기 같았거든요. 느낌이 영 안 좋았어요. 게다가 자꾸만 갤러리 서버에 접속해서 보안 시스템을 확인한다거나 출입 기록을 따로 가져가 보더라고요. 서버에 접속했다고? 네, 제가 담당자로 되어 있어서 알림이 다 와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접속한 로그랑 IP,
따로 저장해둔 게 있어요. 혹시나 해서요. 그 직원이 정리해둔 기록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놈이 단순한 수행자가 아닌 주도적인 공범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경찰 수사에 착수하고 나자 예상보다 빠르게 혐의가 구체화됐어요. 놈은 처음부터 진술을 바꿔가며 발뺌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선 버틸 수 없었어요. 전 그냥 누나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솔직히 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다 누나가 계획한 거예요. 그럼 이 법인 설립 서류는 사인한 사람은 누구죠? 그건 그냥 누나가 하라길래 그냥 사인한 거고요. 전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왜 법인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2천만 원씩 빠져나갔죠? 누가 이체했습니까? 그건... 그만하세요. 이 계좌, 이 서류, 이 서명 전부 당신 이름이에요. 언제까지 변명할 겁니까? 그 어떤 핑계도 증거 앞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법인 설립 단계부터 자금 집행, 명의 도용까지 놈의 계좌와 행적이 모두 연동돼 있었고 그걸 저희 쪽 변호사와 수사팀이 조목조목 짚어내며 반박했죠. 결국 놈은 진술을 더는 이어가지 못했고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로 전환했습니다. 언니의 대응은 그보다 더 황당했어요. 처음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 언니가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경찰이 나한테 연락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모르는 척 그만해. 이쯤 되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지. 너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그래? 오해가 있으면 풀자. 무슨 가족이를 경찰을 끌어들여. 그래서 내 인감도장으로 위임 계약서 위조한 것도 내 오해냐? 거짓말하지 마. 날 진짜 어디까지 등신으로 보는 거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침묵은 곧 자백이었고 언니는 그 뒤로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조사에 응하긴 했지만 조사 초반부터 일관되게 오해다, 동생이 과대 해석한 거다 는 식으로만 대응했어요. 하지만 갤러리 내부 컴퓨터에서 발견된 수정본 파일과 공증사무소의 진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쓴 메모와 일기장까지 증거로 확보되면서 더는 버틸 수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은 형사로 먼저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가족 간 신뢰를 이용해 전문 예술기관의 재산을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이상의 윤리적 파탄을 보여준다. 피해자는 자매였고 피고인은 그 관계를 악용해 계획적으로 갤러리 자산을 이전하려 했다. 그게 판결문이 밝힌 언니의 죄였죠. 그 말은 곧 언니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형받을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뜻이었어요. 재판부는 언니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어요. 언니는 수갑이 채워진 채 재판장을 빠져나갔고 그 모습을 본 저는 묘한 공허함과 차가운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놈 역시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민사에서도 둘 모두에게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고 갤러리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저에게 완전히 되돌아왔어요. 둘이 제 죗값을 치르게 된 건 정말 잘된 일이지만 사실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결말만 남은 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눈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실은 엄마와 갤러리를 속이기 위해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딸은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사람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됐고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모습으로 지냈어요. 한동안 출근도 하지 못했고 친구들 연락도 피했으며
집안에 틀어박혀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날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지내는 딸을 보면서 저는 속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예은아, 괜찮아? 오늘은 뭐라도 좀 먹었니? 엄마,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너무 멍청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아무 의심도 안 하고 믿었는지 모르겠어. 그건 멍청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네가 누굴 믿은 게 죄는 아니지. 죄는 그놈이 지은 거야. 딸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고 저는 옆에서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렇게 며칠이고 몇 주고 시간이 흘렀고 저는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길 바라는 마음으로 딸 곁을 지켰어요. 심리 상담도 받게 하고 같이 산책도 나가고 밥 한 숟갈 더 먹게 하려고 별별 반찬을 다 만들어냈죠. 그렇게 해서라도 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그 일 이후로 언니와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동안 조카 둘과도 참 가깝게 지냈거든요. 언니가 형부 돌아가시고 혼자 조카들 키워낸다고 고생 많았는데 그 모습에 제가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착해서 저는 제 자식처럼 아끼며 지냈고 명절에도 함께하고 생일이면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조카들도 그런 저를 진심으로 따랐고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조카들도 저를 마주보기가 힘들었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몇 주쯤 지나서였나 둘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였죠.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뭐 어쩌겠니. 일이 이렇게 됐다만 그게 너희 잘못은 아니잖니. 그래도 엄마가 그런 일을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요. 이모한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저희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이모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진짜 죄송해요. 너희까지 그럴 필요 없어. 조카들은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정의야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쌓인 추억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기엔 현실이란 병이 너무 컸어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언니의 자식이고 언니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 순 없을 테니까요. 저희가 엄마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것도 죄송스러워요. 그래, 그건 당연하지. 그 사람은 너희 엄마니까. 너희까지 외면하라고 말할 순 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 서로 시간을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에 조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 돌아갔어요.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울컥했어요. 어떻게든 안고 가고 싶었던 사이였는데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이 모든 일이 결국 그런 사이마저도 갈라놓고 말았단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그 후로도 조카들에겐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조카들도 별다른 연락을 해오진 않았어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서 그렇게 조용히 멀어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이 생긴 거죠. 마음 한편으론 안타깝지만 억지로 엮이려 들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두는 게 당시로선 최선이겠다 싶었거든요. 파혼 후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지내던 딸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회복해 다행히 그 시기를 조용히 잘 지나왔고 저는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기다린 끝에 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반도체 기업의 R&D 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감광액이니 세정제니 하는
정밀 화학 소재의 조성을 최적화하고 안정성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는데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딸에게 물은 거지만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 하는 일 좀 설명해봐. 사람들이 물어보면 엄마도 좀 아는 척하게.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에 감광액을 바르면 노광 공정에서 회로가 전사되잖아? 근데 그 감광액이 얼마나 균일하게 퍼지고 열이나 습도에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중요하거든.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됐어. 그냥 연구원이라고만 말해. 엄만 너무 문과형 인간이야. 아유, 그래. 잘났다, 이과형 인간.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웃을 수 있을 만큼 딸은 많이 회복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며 현실적이고 단단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죠.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해요. 그 성숙 역시 상처가 만든 단단함이라는 걸 알기에 그렇죠. 한편 그 일 뒤로 저는 갤러리를 다시 정비했어요. 언니가 끌어들였던 가짜 계약서, 의심스러운 거래들, 납득하지 않던 작가 섭외 내역까지 모두 없던 일로 돌리고 정리했죠. 내부 회계팀도 새로 꾸렸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회계사와 그 팀을 새로 들였죠. 매일 아침 갤러리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조용히 되뇌이곤 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다시는 이 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2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 주변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전 작은 조카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모, 실은 이모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 애 낳았어요. 딸이에요. 그래? 어머, 축하한다. 애 이름은 뭐야? 지우요. 어감이 예뻐서요. 그리고 저 엄마랑은 이제 완전히 인연 끊기로 했어요. 그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런 결정 쉽지 않았을 텐데. 교도소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점점 더 범죄자가 되어갔어요. 거기서 반성하고 새 사람 돼서 나오길 바랐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그런 엄마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지우한테 누구보다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감내하고 결국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조카가 고맙고도 안쓰러웠죠. 돌아보면 저는 참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했고 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다 싶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저는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는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선을 두기로 했죠. 이젠 제 곁에 남은 사람들과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여전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고 지금은 제 삶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바람 좋은 날이면 햇살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다 보면 문득 그래도 이 길이 맞았구나 하고 미소 짓게 되곤 해요. 뼈아픈 배신의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있다는 걸 저는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모녀와 우리 가족은 그 단단함으로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깨달았어요. 오래된 인연이 꼭 진심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요. 그 사건을 겪은 뒤로 저도 제 딸도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쉽게 믿지 않되 믿음을 줄 만한 사람에게는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믿음이란 이름의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분들이 언젠가 용기를 내어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